어느새 2차 과제물 제출 그리고 기말고사 일정을 확인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2차 과제물은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지금 공지되어 있는데 6월 7일 23시 59분 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정이 딱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9분까지입니다.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2차 과제 같은 방식으로 1차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중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목요일 15일 목요일 그리고 20일 화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는 화요일로 선택했습니다. 화요일이 그 다음 주니까요. 목요일은 그 전주고요. 15일 목요일 20일 화요일 둘 중에 선택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목요일 날 시험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자, 내리고요. 20일 화요일 시험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예, 화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목요일이 더 많다고 그러는데요. 조교가 그러면 숫자를 좀 세볼까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15일 목요일 정확하게 표시해 봅시다.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지금 선택을 바꾼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해서 자꾸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했습니다. 43명입니다. 20일 화요일 날 시험 보기를 원하는 사람. 네. 그러면 6월 15일 목요일 시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자, 진도를 또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2차 과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0쪽) 보겠습니다. (300쪽) 밑에서 7째 줄.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중요한 성과를 토대로 가라타니 거진의 근대문학 종원론을 비롯한 문학론. 가라타니 거진은 문학 비평가이기도 하지만 사상가로서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론만을 고찰해서는 그 정체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뭐 철학이든 이론이든 이것을 관련시켜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학론에서 우리가 주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권의 책인데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그리고 근대문학의 종언. 일본의 근대문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데 똑같은 대상이죠. 이제 이때 근대문학은 앞에 일본이라는 게 없지만 자기 나라 문학, 자국문학, 우리도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문과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라타니 고진의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일본의 근대문학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났는가? 이 책도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문학을 창작하고 있는 문인들에게 그리고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창작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데 이것은 더 큰 뭐예요? 충격을 줬죠. 영향을 줬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98쪽 앞부분에 주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국문학계는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한국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진행시킨다. 그런데 이제 이 책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 책은 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어떤 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줬다는 거죠. 시작과 끝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비평가가 한국 문학도 근대 문학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옆집 사람이 우리 집이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데 끝났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제대로 알아야 그죠? 비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문학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도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98쪽) 내가 지금 300쪽이라고 아까 했나요? 298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98쪽 둘째 단락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번역된 이유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유, 어떤 책들이 또 번역됐나 하면 언유로서의 건축, 탐구 1, 2,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윤리 21, 유머로서의 유물론, 일본 정신의 기원, 언어와 비극 등이 계속 번역되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근대문학의 종언이 이 책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299쪽 보세요. 근대문학의 종언을 통해 근대문학 종언론의 구체적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논의에서 가라타니 고지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자, 이 책의 기본 연구 방법론이 계보학적 방법이라 그랬죠?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의 계보학적 탐색을 탈피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의 방법론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동안 아마 가라타니 고지는 이 책을 쓸 때의 방법론하고 이 책을 쓸 때의 방법론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은 뭔가 그죠? 단절이 있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걸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선상에서 보면, 그죠? 이 책과 이 책을 동일선상에서 보면 시작과 끝을, 그죠?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쓰던 당시에 가라타니 고진의 그 방법론하고 이 책을 쓰던 당시에 방법론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에 비약이 있다. 자, 이 논문의 제목이 뭡니까?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비판적 검토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논리적 그죠? 빈틈도 찾아낼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주장의 정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특히 9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의 사례로 삼아 근대문학의 종언을 확신하는 점, 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왜 특히 한국 문학을 예를 들었나? 한국 문학은 그래도 근대문학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구 문학이나 일본 문학은 이미 끝났고 종언을 고했고, 일본에서는 특히 어떤 작가를 기점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 우리 다들 많이 인기 작가죠. 그리고 지금 뭐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계속 올라가는데 선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인데 세계적인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새로운 소설을 내면 그게 일본에서 출판되기도 전에 한국하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겠죠. 다른 세계적으로 계약을 먼저 하죠. 선계약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 인기 있는 작가인데 가라타니 고지는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 이후에 일본 근대문학은 끝났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한국의 근대문학도 끝난 것 같다. 언제부터?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글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2004년 그리고 2006년입니다. 2004년에는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잠깐 짧게 전체적인 내용만 번역이 됐고, 책으로 온전히 번역된 것은 2006년 4월입니다. 우리 각주 5번, 6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주 5번, 6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준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종언의 기점으로 삼은 점에서 한국 문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왜 그럴까요? 90년대 이후에 한국에 많은 작가들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우리에게는 그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라타니 고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9쪽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이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한국의 학계와 문학계에 던져준 충격과 당혹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이 책이 우리에게 준 충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죠?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그죠? 아까 일단 힌트를 줬습니다. 이 책을 쓰던 당시에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하고 사고방식하고 이 책을 쓰던 가라타니 고진의 사고방식이 일단 달랐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단 실마리가 됩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줄, 300쪽 첫째 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꿰뚫고 있는 푸코식의 계보학. 사실은 푸코의 계보학 이전에 니체의 계보학. 그죠? 그 다음에 근대문학의 종언을 관료하고 있는 헤겔식의 역사철학적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헤겔의 역사철학이다. 그렇죠? 이것은 니체 푸코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서구 사상사 지난번에 우리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그죠? 주체라는, 그죠? 초점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봤죠. 그렇게 보면 니체는 해체주의고, 그죠? 우리 이미 이번 학기에 사상적인, 그죠? 흐름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을 텐데, 해체주의고, 푸코는 후기 구조주의다.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그죠? 전통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성 철학, 이성 주체 진리 철학. 으로 이 가라타니 고진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장할 때의 그죠? 입장은 해체주의나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이 아닌 것이죠. 계보학이 뭐냐? 이걸 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보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계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일종의 역사적 족보를 따지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도 계보가 있죠. 그죠?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인간이 혹은 어떤 존재가 지나온 내력을 살피는 것이 계보죠. 보통 우리의 상식에서 계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니체의 계보학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도덕의 계보학이란 유명한 니체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니체도 전집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니체 전집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도덕의 계보학인데 특히 도덕이라는 것은 선, 악을 구분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도덕이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처음 시작된 지점이 있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도덕관념이, 악이라고 하는 도덕관념이 처음 생긴 이 시작 최초의 바로 이겁니다. 기원.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보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니체의 계보학은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통념적으로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재의 가치가 최초에는 아니었다는 것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뒤집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원래 시작은 기원에 가서 기원의 시점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의 논리로 보면 정신적인 힘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데, 그죠? 정신적으로든, 그죠? 혹은 육체적으로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약자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죠? 도덕관념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니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정신적으로 약자든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강자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쁘기 때문에 날 지금 뭡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약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한 자의 논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의 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계보를 따져가 보면 전도가 언젠가 어디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족보를 따진다. 계보를 찾아본다. 이 생각하고는 니체의 계보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체의 계보학은 지금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죠? 계보학을 통해서 최초에, 그죠?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이 언젠가 어디선가부터인가 전도되었다는 것을 규명해내는 것이 니체의 계보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죠? 도덕적인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다. 일종의 그것은 이제 보복 심리인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도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 이런 것이죠. 니체의 계보학이 뭔지를 좀 짧은 시간에, 그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지 알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을 이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근대문학이든 한국 근대문학이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현상들이 있겠죠. 장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문일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대문학이 시작되는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로, 그죠? 한글 전용으로 바뀌고 또 원문일치가 일어나고 소설로 따지면 고전 소설이 신소설을 거쳐서 근대소설 이강수의 무정, 그 다음에 김동인의 작품으로 넘어오는 동안의 문체, 그죠? 소설의 문체가 엄청나게, 그죠? 현대적 문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백이라는 시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장치도 생겨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에 기원으로 계보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300쪽 위에서 셋째 줄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 이를 위해서 두 문학적 저서를 문학론 자체로서 고찰하기보다 정치 경제학, 철학, 정신분석학, 수학, 화양론적 언어학 등을 가로지르는 그의 사상적 궤적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라타니 고진이 쓴 책들을 보면 한 분야에서만 그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학제적 연구를 했다. 학제란 말 알죠? 학문과 학문 분야 간을 그죠? 서로 교류하면서 그죠? 국제할 때 그 제자입니다. 교제할 때 제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현대 비평론이라는 과목에서 이 학제적 연구를 하고 있죠. 온갖 걸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가라타니 고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정신분석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언어학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워졌지만 사상적 특성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문학적 특성을 살피는 순서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상적 특성을 살피는데 역시 우리가 지금 가라타니 고진도 엄청난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가라타니 고진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상적 저서를 다 살펴보고 문학적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핵심입니다. 핵심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300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 비평의 변모와 전환을 포함해서 전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학문이란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령을 가지고 그죠? 요약해가지고 지금 이번 학기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도식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이건 학문의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무식하게 그죠? 전공법으로 그 전체성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문하는 자세인데 자 아무튼 그의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논의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론적 중핵을 이루는 트랜스크리틱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봤습니다. 이걸 초월론적 비평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냥 전환적 비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트랜스라는 말이 원래는 전환하다 이런 뜻인데 바꾸다 그죠? 이게 왜 초월론적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이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이 방법론이 도대체 이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적 특성의 핵심을 이룬다. 이 트랜스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적 핵심이다. 요 개념이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01쪽 첫째 줄 이런 관점에서 근대문학의 종언이 번역되기 직전에 번역된 트랜스크리틱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이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던 당시에 간단히 이제 좀 쉽게 초기 이론에서는 가라타니 초기 이론에서는 니체와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이 주를 그의 사상의 그죠? 틀을 이루었는데 이후에 이 책을 쓰던 당시에는 주로 어떤 헤겔뿐만 아니고 칸트, 마르크스 좀 더 정통 철학을 더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철학자가 칸트와 마르크스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게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자신의 비평적 방법론을 내세우며 칸트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트랜스크리틱 이전에 이러한 방법론을 언어와 수와 화폐의 영역에 적용하여, 이러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입니다. 언어, 수, 화폐 다 영역이 다르죠. 언어의 영역과 수는 수학인데 학문의 영역과 화폐는 경제, 그렇죠? 경제의 영역이죠. 언유로서의 건축, 부제목이 언어, 수, 화폐입니다. 이 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유로서의 건축은 트랜스크리틱에서 가시화된 비평 방법론인 트랜스크리틱의 방법을 이미 적용했다. 그러니까 언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책이 먼저 써야졌고 우리나라에도 먼저 번역됐는데,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이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이 이 책에서 적용되었다. 이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과 언어로서의 건축을 중심으로 비평적 핵심인 트랜스크리틱의 원리를 고찰하고, 이걸 먼저 살펴보는데 책을 두 권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책 하나, 이 책하고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을 먼저 살펴보고, 그죠? 이 논문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문학적 특성은 역시 이 두 권의 책이겠죠? 이 두 권의 책을 살펴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총 4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라타니 고진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302쪽)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4권인데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상, 하나는 문학. 이제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트랜스크리틱도 살펴보고 언어로서의 건축도 살펴봅니다. 가라타니 고진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공부했던, 그죠? 소시르, 야곱선, 프로이트, 락강, 또 뭘 공부했나요? 그리고 논정의 수사, 제임스 크로사이트, 이런, 그리고 뭐죠? 지젝도 공부했고 아감벤도 공부했고 바디어도 공부했죠. 그런 공부들이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타니 고진의 공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식 체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라타니 고진을 제대로 읽으려면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체력을 좀 길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라타니 고진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302쪽) 그 전에 가라타니 고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정리하면, 내가 말로는 설명했지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301쪽 밑에서 셋째 줄. 상당히 야심찬 사상가인데 가라타니 고진이. 보세요. 301쪽 밑에 셋째 줄.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은 크게 칸트를 중심으로 한 초월론적 철학. 자, 칸트의 철학이 이 책에서, 그죠? 많이 연구되고 있죠? 칸트와 마르크스. 그죠? 트랜스크리틱에서. 아무튼 칸트를 먼저 기억할 만합니다. 그리고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라 그랬어요. 초월론적이란 말이 여기 나왔죠. 아까 트랜스크리틱 할 때 트랜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초월론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칸트의 핵심
철학입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이 이 초언론적인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그죠? 자, 마르크스 여기 있죠? 칸트가 여기 있고, 마르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 락강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학적 관점. 그죠? 가라타니 고진에게도 정신분석학적 관점이 많이, 그죠? 도입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자기 방법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화행론적 언어학.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그죠?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현대 비평론 시간에, 그죠? 이 세계적인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하고 흡수해서 이제 어떤 뭡니까? 사상가나 문학가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 뭐 할 때 공부했어요,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제자가 누구예요? 스티븐 툴민. 그죠? 무슨 책을 썼어? 논정의 용도. 그죠? 그게 현대 논정의 수사학의 뭐예요? 시작을 알린 1958년에 나온, 그죠?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죠. 그러니까 그때 스티븐 툴민 얘기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이 무엇의 원조라고 그랬어요? 화행론적 언어학. 그죠? 맥락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언어는, 그죠? 사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가라타니 고진이 비트겐슈타인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등을 가로지르며 그 구조적 상동성을 확인하면서 공유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방법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트랜스 크리틱이다. 자, 보세요. 트랜스 크리틱은 이런 다양한 학제적 연구의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겠죠. 그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죠? 학문과 학문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종합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보세요. 이 방법론은 일단 초월론적 비판을 통해 끊임없는 이동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언어 체계 사이에 이동이 이야기하는 강한 시차를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네, 어렵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뭐냐, 이거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TRES 자, 영어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철학자들, 우리나라 철학서를 번역한 사람들도 이걸 번역할 때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두 단어의 차이는 뒤에 AL이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죠. 앞에 똑같죠? 그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가 바로 칸트가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칸트가 이걸 초월론적이다. 이거는 선험적이다. 혹은 초월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많이 가중시킨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거는 선험적이다. 이거는 초월론적이다. 번역을 사람마다 이 번역을 서로 막 그죠? 혼란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책을 볼 때 요 단어인지 요 단어인지를 잘 봐야 돼요. 뭐가 차이라고요? 뒤에 AL이 붙었느냐 차이입니다. 자, 선험적이란 말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경험적이다 반대죠. 경험은 내가
후천적인 것이죠. 경험을 해보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험적인 것이죠. 그게 경험적인 것이죠. 일단 해보고 판단하자. 이게 경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해보기 전에도 미리 알 수 있는 것. 이게 선험적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건 너무 우리 학생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그동안에 선험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뜻이 선험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초월론적이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능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험의 가능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선험적이다 말하고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엄밀히 보면 다른 것입니다. 선험적인 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죠? 경험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가능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자, 내가 예를 또 역시 듭니다. 내가 드는 예는 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로 생각해낸 예기 때문에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색깔 혹은 무지개가 하늘에 떴을 때 무지개의 색깔을 봅니다. 대체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을 하늘이 파랗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봅니다. 생명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게 정말 하늘이 파랄까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일까요? 그죠?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 시선의 가능 조건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파랗게 보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개가 가을 하늘을 봤는데 파랗다고 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시선의 가능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루살이가, 그죠? 하늘을 파랗게 볼까요? 잠자리의 눈은 또 인간과 개와 또 다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하늘을 파랗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는 아마 하늘이 회색으로 보인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진짜 무슨 색일까요? 진짜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죠. 인간이 보니까 파랗게 보이고 인간이 무지개를 보니까 빨주노초 파란보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무지개가 무슨 색인지는 그죠? 7가지 색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실체 자체는 인간이 그죠? 근접하기에는 인간이 왜 절대자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지식과 학문과 세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인간도 하나의 가능 조건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든 가을 하늘의 하늘 색깔이 반드시 푸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이 보니까 푸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이렇게 가을 하늘을 푸르다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능 조건으로서의 뭐예요? 예, 시선의 구조가 있다. 신체적 그죠? 조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칸트가 볼 때는 최소한 인간이 보는 공통 경험이 있다는 거죠. 공통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죠? 어떻게 지식이 가능하냐? 그걸 연구한 것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능 조건에서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초월론적 철학을 한 거죠.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능 조건 속에서 이성을 발휘하느냐? 개나 잠자리가 아니라 하늘을 파랗게 본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성과 그죠? 오성이 있는데 그 이성과 감성이 오성이 인간이 가진 가능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이성을 발휘하고 감성을 발휘하고 오성을 발휘하느냐 이걸 연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 칸트 이전의 철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한 것입니다.
더 뭐예요? 객관적으로 인간을 본 것이죠. 그전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에 근접하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예술이나, 그죠? 아름다움의 세계는 어떻게, 그죠? 감성을 발휘해서 가능한가? 이 세 가지가 칸트의 주 저서인데 이건 다 초월론적 철학을 한 것입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인간이 어떻게 예술을 아름답게 보느냐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어떤 예술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대체로 인간이, 그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죠? 감각이나 감성이나 이성의 가능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죠? 아까 푸른 하늘을 푸르게 보는 것도 다 인간이 똑같은, 그죠? 공통의 시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푸르게 보는 것이죠. 진짜 하늘은 무슨 색인지 모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죠? 똑같은 똑같은 경험을 가능케 하는 가능 조건을 하에서 이게 가능한데,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죠? 하늘이 무슨 색인지는 인간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진리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체 자체는 알 수 없어.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나 그걸 연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칸트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그것은 물 자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칸트의 물 자체 한번 어디선가 어느 대목에서 설득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할 때 언급했어요? 더 싱, 다스 딩, 기억납니까? 불어로는 쇼즈, 정신분석학에서 그것, 대상, 그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프로이트도 얘기했고 칸트도 얘기했고 크리스테바도 얘기한 실제를 이루는 핵심. 인간에게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개념이라고요? 칸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독창적인 게 아니고 칸트가 언젠가 얘기한 게, 그죠? 지금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프로이트나 락강이나 크리스테바가 생각하는, 이게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그 물 자체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 인간에게는 도달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그게 바로 실제를 이루는 거죠. 실제의 바로 그것, 그죠? 대상, 실제의 중핵.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멜랑콜리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멜랑콜리 공부할 때 지젝 같은 사람이나 락강 같은 사람이 왜 인간이 갑자기 실제와 대면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위험하지만 그 실제와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욕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실제의 중핵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도달하기 어렵지만 뭔가 인간의 능력 너머에, 인간의 가능 조건 너머에 뭔가가 있죠. 알 수는 없지. 그것이 뭔지는. 이건 좀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칸트의 철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다 초월론적 철학을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가라타니 고진이 지금 이 트랜스 할 때 이 트랜스가 단순히 뭘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이렇게 로봇이 막 형체를 막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트랜스폼, 형체를 바꾼다, 트랜스폼이잖아요. 전기를 전환하는 거, 이것도 트랜스레이터인가? 그렇죠. 요걸 따온 것입니다. 여기에 요걸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트랜스가 아니고 트랜센덴탈 크리틱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초월론적 비평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게 너무 단순하게, 가라타니 고진의 방법론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그죠? 학제적 연구를 그냥 가볍게 건너뛰는 거, 서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걸로 너무 쉽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는 여기서 온 것입니다. 즉,
가능 조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푸르다라고 하는 걸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면 푸르지만 잠자리가 보면 푸르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대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깥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트랜스 크리틱의 방법론입니다. 외부의 시선. 내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시차가 생긴다. 시차, 보는, 그죠? 차이가. 시야의, 시선의 차이가 생깁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근본적인 학문을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철학을 합니다. 칸트가 했던 이 철학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인간 능력에, 그죠? 지성, 오성, 감성, 감각의 인간의 능력 전체를 근본적으로, 그죠? 연구해 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초월론적 방법으로, 트랜스덴탈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가라토니 고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의 사상적 토대가 핵심이 바로 이 칸트적인 초월론적 방법에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칸트적 방법으로 마르크스 방법을 가지고 칸트를 마르크스적 방법으로, 마르크스를 칸트적 방법으로 이렇게 칸트를 칸트로 보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칸트를 보고 칸트의 방법론으로 마르크스를 보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에서 보면, 그죠? 자기 충족적이죠. 제대로 알 수 없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자기를 한번 보고 나오죠. 거울을 보고 오늘 나가도 괜찮을까? 이게 뭐예요? 자기 충족적인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안에서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야, 바깥에서 봐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칸트의 트랜스덴탈 방법입니다. 칸트의 초월론적 방법은 내부적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인간의 눈과 개의 눈과 잠자리의 눈이 다 다르다. 하늘을 잠자리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봐야 이게 제대로 보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이게 진리를 알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크리틱의 방법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부자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항상 우리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대로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학문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하고 공부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이 나오기 전에 철학하고 칸트의 철학이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철학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칸트가 이런 초월론적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죠? 철학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 근본적인 생각의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302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셋째 줄, 이 방법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트랜스 크리틱이다. 이 방법론은 일단 초월론적 비판을 통해 끊임없는 이동을 반복함으로써, 자, 초월론적 비판 알죠? 이겁니다. 칸트적으로 하는 거예요. 초월론적 비판. 근본적으로 가능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시차가 나오죠? 시자가 뭐예요? 때 시자가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자, 시차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부에서 봐야 되겠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날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차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시차가 필요해요. 또한 이것은 칸트로부터 마르크스를 읽고 마르크스로부터 칸트를 읽는 방식, 즉 윤리학과 정치 경제학 사이 칸트적 비판과 마르크스적 비판 사이 코드 변환을 지칭한다. 자, 보세요.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이 방법론의 첫 번째 의미는 칸트적 초월론적 비판, 칸트의 초월론적 관점입니다.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즉 외부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는 물론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트랜스크리틱을 했겠지만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트랜스크리틱한 거죠. 두 번째는 상호 변환을 시켜봤다. 뭐와 뭐 사이에? 칸트와 마르크스 사이에. 예를 들면 한국 근대 소설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우리 학생들도 학부생도 가능합니다. 이제 리포트 쓸 때 가능하겠죠. 이강수 소설을 연구합니다. 근데 트랜스크리틱적 방법으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강수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강수의 정체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강수를 비판하고 한국 현대 소설의 시작을 알린 김동인의 소설을 이강수의 소설과 같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차가 형성되죠. 자, 내가 예를 계속 들어주는 것입니다. 김동인의 눈으로 본 이강수, 그죠? 그렇게 하면 이강수가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트랜스크리틱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그죠? 관점은 칸트적인 방법입니다. 가능 조건 자체를, 경험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경험이 가능했나? 어떤 가능 조건 속에서 이 경험이 가능케 되었나? 요걸 먼저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식과 철학은 모든 걸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조건을 연구하는 거, 이게 칸트의 철학입니다. 그죠? 이성을 가능케 한 조건, 인간에게 도덕을 가능케 한 조건, 인간에게 예술적 판단을 가능케 한 조건,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공통 분모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죠?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초월론적 비판을 통해 다른 언어 체계 사이의 이동을 야기하는 시차를 확보하는 방법과 상호 횡단적 코드 변환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은 통합적 수사학을 방법론으로 삼는다. 나는 그냥 가라타니 고진이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현상만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또 나의 이 논문의 방법론을 가지고 가라타니 고진의 방법론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나의 방법론은 뭐예요? 내가 이 논문을 쓰는 방법론은 수사학인데 어떤 수사학? 통합적 수사학.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현대 수사학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 뭐와 뭘로 분열되어 있어요? 이번 학기 공부한 것인데, 지난 학기도 아니고 이번 학기에 다 공부한 것인데 너무 잡동사니로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적 수사학. 크게 무슨 수사학과 무슨 수사학이 있어? 오랫동안 내려왔던, 주류를 이루어왔던 문체의 수사학이 있고, 또 논정의 수사학이 있죠. 그죠? 문체의 수사학과 논정의 수사학이 서로 갈라져서 막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되고 있는데, 통합적 수사학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통합해야 제대로 된 수사학이 된다. 이게 내 문제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통합적 수사학의 관점에서 이 가라타니 고진의 이 트랜스크리틱의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거기서 장점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니까 나도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수사학 공부할 때 다 한 것입니다. 문체의 수사학과 논정의 수사학을 통합해서 분열된 수사학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 2장. 본격적으로 트랜스크리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 3장이 뭔지 봅시다. 3장이 언유로서의 건축. 그죠? 이거죠? 이게 2장. 요게 3장. 그죠? 언유로서의 건축. 요 두 개는 다 가라타니 고진 사상에 대한 연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당연히. 뭐가 나와요? 4장 한번 보세요. 근대문학의 기원과 종언. 이게 두 개를 합해서 4장이, 기원과 종언을 합해서 4장이 되었습니다.
자, 트랜스 크리틱부터 해봅시다. 아까 이미 내가 칸트의 이 초월론적이라는 개념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가라타니 고지는 트랜스 크리틱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비평 방법론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초월론적 비판은, 이게 번역된 걸 내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누가 번역했어요? 송태옥 선생이 번역했는데, 송태옥 씨가 이 사람도 초월론적 비판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초월론적 비판은 횡단적이고 전위적인 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는 칸트나 마르크스의 초월론적 또는 전위적 비판을 트랜스 크리틱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거기 혹시 영어가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TRANS 다음에 CEND입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작은 글자로. DEND라고 돼 있죠. 오타입니다. 이겁니다. S 다음에 CEND. 자, 이게 AL이 붙어 있죠? 요걸 유념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하고 붙어 있지 않는 거. 이건 선언적인 거, 붙어 있는 건 초월론적인 거. 즉, 우리 인간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어떤 조건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이 바뀌면 경험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왔던 칸트 이전의 철학하고는 다른 철학을 한 거죠. 인간에겐 이런 경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죠. 그것을 벗어나야 이거 물 자체에 도달할 텐데 인간의 가능 조건으로는 이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철학자들이 이거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이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 하에서만 이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좀 생각을 한 것이 칸트입니다. 304쪽. 그러네요.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오타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칠판에 적은 거, 요걸 잘 참고해서, 요 S 다음에 D가 아니라 C입니다. 자, 304쪽 첫째 줄입니다. 가라타니 고지는 일단 칸트의 철학과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 각각 초월론적 또는 전위적인 비판으로 간주한다. 가라타니 고진이 볼 때는 칸트만 초월론적 비판을 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도 초월론적 철학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자본주의 이후에, 그저 근대 이후에 정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가능 조건을 이건 경제적 영역은 다르지만, 그죠?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로 뭘 했다는 거예요? 초월론적 철학을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도. 그런 면에서 칸트도 마르크스도 근본적인, 그죠? 어떤 지식을 제시한 거죠. 근본적인 어떤 철학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경험에 선행하는 가능 조건을 탐구한다. 경험에 선행한다 그랬으니까 경험은 결과물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가능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과로서 경험이 가능해요. 하늘이 푸르다라는 것은 경험인데 이 경험을 가능케 한 인간의 시선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철학을 한다면 상당히, 그죠? 새로운 철학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죠? 철학이 된다. 즉 경험에 선행하는 가능 조건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개체의 내재적이란 말이 아까 뭐예요? 자기 충족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성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인간 중심주의, 우리가 학문을 하고, 그죠?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다,
자기 충족적이고 내성적인 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꾸 생각해봐야, 즉 초월론적으로 생각해봐야, 다른 말로 외부에서 봐야 시차를 형성해야 뭔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재적 사유와 감각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관점. 이게 바로 칸트가 처음으로 철학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칸트 특유의 반성 방법인 초월론적 비판은 한 개체의 내재적 형식을, 자, 내재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내재적인 말이 다 이겁니다. 자기 충족적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내재적 형식을 이탈하여 그 가능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 강한 시차를 형성한다.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참 예쁘구나 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닌 거야. 강한 시차가 형성되는 거죠. 강한 시차가. 작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고찰에 대한 비교는 확실히 강한 시차를 낳기는 한다. 하지만 그 비교는 광학적 기만을 피하고 그 여러 개념들을 그것들이 인간성의 인식 능력에 관해서 진정한 이치에 기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은 기만이 작용하기 쉽죠. 그죠?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도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식들을 보고 이러면 다 그게 다 주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엄마가 어린아이 처음 말을 배워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하면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아이 천재네? 이게 다 뭐예요? 내재적 관점이죠. 근데 바깥에서 봐야지. 시차를 형성해야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철학을 하는 것도 학문을 하고 지식을 하는 것도 다 이 내재적 관점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칸트적인 초월론적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가라타니 고진이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 칸트도 마르크스도 그렇게 그죠? 초월론적 철학을 한 사람인데 이 둘을 또 서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외부적 시선으로 마르크스를 보고 마르크스의 외부적 시선으로 칸트를 보고 두 번이나 트랜스를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 각각이 트랜스 크리틱인데 또 한 번 더 트랜스 크리틱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트랜스를 한다. 자, 이제 설명만 읽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304쪽 밑에서 6째 절, 이 시차는 어떤 객관성의 도입을 통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조금 전에 내가 계속 주관성, 객관성 얘기했는데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타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죠. 현대 철학의 중요한 개념은 타자성에 있습니다. 자기 동일성이 아니라 타자성이 왜 필요하냐? 왜 바깥의 눈이 필요하냐? 왜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냐? 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기존 철학의 대부분이 내성에 의해 시종 일관한다. 가로하고 거울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예를 든 것이 영 엉터리는 아닙니다. 아까 거울에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는 거.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내성, 거울. 기존 철학은 다 거울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봤어. 그런데 거기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기만이에요. 기만. 자기한테 속는 거지. 자기가 예쁘다고 속는 거지. 자기가 잘생겼다고 속는 겁니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즉 외부 타자성을 도입하여 강한 시차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칸트나 마르크스는 끊임없이 이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다른 언어 체계로의 이동이야말로 강한 시차를 가져온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강한 시차를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금방 나옵니다. 이거 공부할 때 가장 강한 시차를 느낄 때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입니다. 모국어로 사고하고 모국어로 언어 활동을 하다가 외국어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뭐예요? 외부의 시선을 느끼죠.
자기 충족적인 것은 모국어인데, 그죠? 외국어로 내가 의사소통을 하고 글을 쓰고 하려면 엄청난 시차를 느낍니다. 그때 뭐예요? 괴롭죠? 그 괴로움이 바로 뭐예요?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